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지요? 밤동아 TV의 옛 이야기 들으시며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흔히 누군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경멸하는 표현으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지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음을 전제하며 동시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똑같이 주인공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호랑이와 선비가 나온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행동을 풍자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갚은 호랑이. 먼 옛날이었어요. 어느 마을에 막동이라고 부르는 아이 하나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막동이 어머니는 막동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지요. 삭바느질과 삭발레를 하고 새벽마다 두부를 해서 팔았으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막동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뗄나무를 해오곤 하였지요. 저녁 때마다 막동이가 지고 오는 나무단 위에는 머루와 다래가 얹혀 있었어요. 그것은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막둥이는 참으로 기특한 아이야. 동네 사람들은 막둥이를 칭찬하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답니다. 막둥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정신없이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인데 촉간을 만나 앓고 있는 것이었어요. 막동이는 급히 젊은이를 자기 집에 업어다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젊은이는 이틀 만에 정신을 차리고 막동이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선비인데 산중에서 도적들을 만나 갖고 가던 돈을 뺏기고 촉간까지 만났단다. 과거 볼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빨리 약을 구해다 일어나게 해주렴. 마음 착한 막동이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 수가 없었지요. 막동이는 젊은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동이네 집에는 돈이 없었답니다. 생각다 못해 막동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의논을 하였지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약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더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은가락지 하나를 내놓았어요. 너에게 옷이나 한 벌 해주려고 간수해 두었던 것이란다. 팔아서 약을 지어오너라. 막동이는 어머니가 내주는 은가락지를 가지고 고갯길에 올랐답니다. 약방은 고개 넘어 마을에 있었어요. 고갯길은 꼬불꼬불 멀기도 하였지요. 고갯마루에 오르니 저녁 해가 지고 얼레빛 같은 반달이 솟아올랐어요. 막동이는 밤길을 다우쳐 가락지를 팔아 약을 사가지고 되돌아섰답니다. 혼자서 밤길을 걷자니 무시무시하였지요. 길가에 우중충 늘어선 나무들은 금시 괴물이 되어 자기를 덮칠 것만 같고 시꺼먼 나무 그루는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막동이는 소름이 끼쳤으나 심하게 앓고 있는 젊은이가 걱정이 되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때 어디선가 노린내가 풍기더니 이글이글 타 번지는 불빛이 앞을 막았지요. 그것은 황소만한 호랑이의 눈에서 내비치는 불빛이었어요.
막동이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꺽 막혔답니다. 호랑이는 불이 펄펄 이는 화등창 같은 눈으로 막동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지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잡아먹을 기세였답니다.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였지. 그 순간 막동이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어요. 막동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있는 오솔길로 피해 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앞을 막아 나섰어요. 되돌아가자면 뒤에 와서 막아서고 옆으로 빠지자면 그 앞을 가로막았지요. 막동이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된 막동이는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달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한쪽 발을 들어 흔들기만 하였지요. 달빛에 비치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막동이는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생각이 나서 호랑이가 쳐든 발을 살펴보았지요. 호랑이의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답니다.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나더러 못을 빼달라는 것이로구나. 오죽 아프면 눈물까지 흘릴까. 아무리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 못을 뽑아주자. 막동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호랑이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두 손에 힘을 모아 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었지요. 그제야 호랑이는 쩔룩거리며 제 갈대로 가버렸답니다. 막동이의 입에서는 후 하고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어요. 한동안 식은 땀을 빼고 난 막동이는 다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밤길을 용하게 다녀왔구나. 젊은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막동이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막동이는 앓고 있는 젊은이가 놀랄까봐 범을 만났던 이야기를 내비치지 않았지요. 촉한을 만났던 젊은이는 막동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서울로 가게 되었답니다. 막동이의 어머니는 없는 쌀로 떡을 빚어 길 떠나는 젊은이의 괴나리 보찜 속에 넣어주었어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어요.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답니다. 어느덧 막동이는 늠름하게 자라나 끌끌한 젊은이가 되었지요.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그놈들의 성화에 길을 펴고 살 수 없게 되었지요. 막동이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외적을 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함께 활 쏘기와 칼 쓰는 법을 익히게 되었답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데에만 눈이 어두운 벼슬 아치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요. 이 놈들이 나라를 뒤집자고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다. 고을의 원은 막동이가 하는 일을 아니꼽게 보던 끝에 하루는 사람들을 풀어 막동이를 잡아들이게 하였답니다. 막동이는 밧줄에 묶여 원 앞으로 끌려갔지요. 원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어요. 막동이는 억울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이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감사에게 올렸지요. 감사는 막동이가 구해준 그 젊은이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촉한에 걸려 죽어가는 감사를 보살펴 주었으니 이 억울한 사정을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막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막동이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감사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허허, 내가 그따위 역적 행위에 말려들어 그를 투둔해 주었다가 왕이 아는 날에는 화를 면치 못하리라. 이런 생각이 든 감사는 도리어 막동이에게 더 혹독한 벌을 내렸답니다. 나라를 뒤집자는 역적은 호랑이 밥이 되게 해야 하느니라. 감사는 막동이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야 말았지요. 그 고을 산 속에는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보수들이 사냥을 갔다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무서운 호랑이였지요. 감사는 그 호랑이에게 막동이를 내맡기라고 하였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혜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 고약한 감사놈은 이렇게 보답을 하는구나. 막동이는 분하고 이가 갈렸으나 갇힌 몸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드디어 막동이를 호랑이 굴로 데려가는 날이 돌아왔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막동이가 실려가는 수레를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막동이의 어머니도 섞여 있었지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어미보다도 먼저 가느냐. 아이고, 원통해라. 가슴이 터지는구나. 오로지 막동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머니는 너무도 원통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답니다. 막동이를 실은 수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막동이가 죽는 걸 구경하려고 벼슬 아치들이 줄레줄레 따라 나섰지요. 그 가운데에는 거만하게 콧대를 쳐든 감사도 있었답니다. 막동이는 눈을 들어 그리운 고향 산천을 바라보았어요. 어렸을 때 나무하러 다니던 낯익은 산이며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활 쏘는 법을 익히던 골짜기가 눈앞에 안겨왔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막동이의 눈에는 애달픈 눈물이 흘렀답니다. 수레가 골짜기 막바지에 이르자 커다란 바위 구멍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굴이었답니다. 막동이를 끌고 온 사람들은 막동이를 호랑이 굴에 데리고 가서 빨리 굴 속에 들어가라고 호령하였지요. 이때 굴 속에서 따웅 하고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울리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뛰어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막동이한테 달려드는 대신에 감사가 있는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감사는 깜짝 놀라 눈을 흡뜨고 뒤로 벌렁 넘어졌지요. 호랑이는 감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다음 다른 벼슬아치들도 물어젖혔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막동이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꺾고 앉았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막동이는 너무도 이상해 호랑이를 살펴보았지요. 호랑이는 막동이 앞에 발을 들어보였어요. 거기에는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제야 막동이는 어렸을 때 자기가 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었던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가 비록 짐승이지만 그때의 은혜를 못 잊어 나를 살려주는구나. 막동이는 너무나도 고마워 호랑이 털을 오래오래 쓸어주었어요. 막동이를 구해준 호랑이는 다시 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막동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막동이는 마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달려나갔지요. 그래서 오랑캐 놈들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답니다. 그 막동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답니다.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옛날에 욕심쟁이 부자가 있었답니다. 부자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였지요. 농부들이 나라에 바치는 재물을 중간에 가로채어 모은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인가 관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관가에 불려가 매를 맞아야 할 터인데. 부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박달나무 몽둥이로 매를 맞을 걸 생각하니 아찔하였지요. 안 되겠다. 나 대신 매 맞을 사람을 찾아야겠어. 부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어요. 옳거니.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부자는 손뼉을 쳤답니다. 여봐라, 가서 박서방을 불러오도록 하거라. 아니지, 내가 가겠다. 부자는 급한 마음에 박서방의 집으로 직접 달려갔어요. 박서방에게 매를 대신 맞아주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해야겠구나. 부자는 달려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윽고 산기슭의 오막살이 집 앞에 도착하였어요. 숨을 헐떡이던 부자는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았답니다. 얘야, 너 참으로 귀엽게 생겼구나. 몇 살이냐? 아이는 뜻밖의 상냥하게 묻는 부자가 의아했어요.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습니다. 뭐라고?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 부자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어요.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하였지요. 이 조그만 놈이 어른을 놀리는구나. 부자는 주먹을 쥐어들었어요. 아이가 주춤하더니 뒤로 물러섰답니다. 잠자리는 다리가 6개입니다. 나도 6살이었는데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으니 이제 7살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아이는 또박또박 대꾸하였어요.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찌 아느냐. 잠자리를 잡고 노는 내 놈이나 알 일이지. 부자는 아이에게 놀림을 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건 그렇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 부자가 집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시고 어머니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습니다. 부자는 더욱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놈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디에 가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살짝 낮추며 부자에게 쏘아붙였어요. 부자는 할 수 없이 집 마당을 둘러보며 생각하였지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거니 나도 모르게 밤새도록 수수밭에서 수수를 잘 나오겠다는 뜻이렸다. 부자는 곧장 수수밭으로 달려갔어요. 수수밭에는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박서방, 박서방, 걔 있는가? 부자는 밭고랑을 살피며 불렀답니다. 바람이 수수를 흔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어쩐다. 내일이면 날 잡으러 관가에서 들이닥칠 터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다리에 힘이 빠졌답니다. 안 되겠다. 이놈의 마누라를 찾아봐야지.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 어떤 놈이 물에 빠진 것이냐. 일단 강가로 가봐야겠구나. 부자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강가로 갔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못된 놈들이 나한테 장난을 쳐. 만나기만 해보거라. 화가 난 부자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는 관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부자는 꼼짝없이 박달나무 몽둥이로 곤장 50대를 얻어맞았지요. 아이고 엉덩이야. 부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인들이 가져온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가마가 산기슭 오막살이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여봐라, 가마를 잠깐 멈추어라. 부자는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들어가는 박서방을 보았답니다. 네 이놈, 박서방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가마를 멈춘 부자는 박서방을 노려보았어요. 영감마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요. 박서방이 쩔쩔매며 대꾸하였지요. 그래도 시치미를 뗄 생각이냐? 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박서방은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영감님은 밤에 기름불을 피우지만 저희 같은 가난뱅이는 솔로 불을 켜지 않습니까? 낫을 가지고 불을 밝힌다는 것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무슨 말이더냐? 박서방은 이번에도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영감님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저희들이야 생일날 보리밥 한 끼가 어렵습니다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것은 보리방아를 찌으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그었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이번에도 부자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이놈들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가난한 이놈들이나 알지. 부자는 괜히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가마를 출발시켰어요. 가마 안에서는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답니다. 박서방과 아이는 손을 잡고 서서 가마가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다 크게 웃었답니다. 우물안 개구리. 전한이 망하고 나타난 신나라 말경의 일이랍니다. 농서 땅의 외효는 처음에 광무제와 협력하여 세력을 키웠지요. 그러나 광무제의 힘이 세어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촉당의 공손술과 힘을 합치려 하고 있었답니다. 공손술은 그 무렵 촉당의 성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촉당은 본래 물자가 풍요롭고 땅의 형세가 험하여 세력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었지요. 그런 공손술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세력을 넓혀가자 외효는 공손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마원을 보내었답니다. 마원은 무릉태생으로 왕망이 죽자 전쟁을 피해 농소로 옮겨와 외효에 참모를 하고 있었는데 공손술과는 고향 친구이기도 하였지요. 공손술과 어릴 적 고향 친구이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원은 고향 친구를 만날 마음에 기쁘게 공손술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마원은 공손술이 반갑게 맞아줄 거라 믿고 찾아갔지만 거만한 공손술에게 냉대를 당하였답니다. 성땅의 군주가 된 지 4년째인 공손술은 거드름을 피우며 고향 친구인 마원에게 말하였어요. 예청을 생각하여 자네에게 장군의 관직을 주려 하는데 어떤가? 당황한 마원은 잠시 생각에 빠졌답니다. 공손술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허세만 피우고 있구나.
이런 자가 어찌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마원은 서둘러 외효에게 돌아가 말하였어요. 공손술은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내다보고는 하늘이 우물 둘레만 하다고 생각하는 개구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말에 외효는 공손술과 손잡으려던 생각을 바꾸고 광무제와 사이좋게 지내었답니다. 귤 속의 신선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착한 가족이었지요.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수백 년 묵은 커다란 감귤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이 나무는 어찌나 큰지 그늘도 넓고 시원하였지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면 사람들은 귤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둑도 두고 땀도 식혔답니다. 어느 해 그 나무에 유난히 크고 탐스런 귤 한 개가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온 가족이 한여름 동안 조심조심 잘 가꾸었더니 커다란 방만큼이나 큼직하게 자랐지요. 여보, 이렇게 큰 귤은 처음 봐요.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일게요. 착하게 살아왔던 이 집 식구들은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것으로 짐작하고 귤이 다 익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노랗게 귤이 여물자 서둘러 수확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귤을 꺾으려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귤 꼭지가 단단하여 가지에서 잘 떨어지지가 않았답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모두 힘을 합해 귤을 잡아당기자 겨우겨우 귤이 떨어졌지요. 식구들은 수확한 귤을 연장으로 쓱싹쓱싹 자르기 시작하였어요. 영차 힘을 모아 가르자 큰 귤이 반으로 딱 쪼개어졌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귤 속에서 4명의 백발 노인이 2틀의 바둑판을 놓고 정신없이 바둑을 두고 있지 뭐예요. 네 노인들은 눈썹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새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불구스레한 얼굴에선 번쩍번쩍 빛이 났답니다. 다들 넋을 잃고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데 네 노인들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바둑에만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귤 속에서 도란도란 바둑 두는 재미야말로 신선 노름이 무르익은 경지가 아닌가. 귤나무 뿌리가 좀 더 깊이 쭉 뻗고 꼭지가 보다 튼튼했더라면 일꾼들의 손에 꺾이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아쉬운 듯이 말하였어요. 그러자 수염이 가장 긴 노인이 이렇게 대꾸하였답니다. 이 집 식구들이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와 복을 받은 게지. 바둑이야 구름 위에 앉아 또 두면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귤나무 덕분에 한 세월 즐겼으니 이만 떠나보세. 수염 긴 노인이 말을 마치고는 긴 지팡이로 귤나무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귤나무에 맺혀있던 귤들이 모두 금덩이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귤나무집 식구들은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네 노인들이 껑충 땅 위로 뛰어내리자 그 자리에 갑자기 물기둥이 쑥 솟아났어요. 뿌연 물안개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속에 네 노인들은 하얀 용으로 변하였지요. 그리고는 하늘 높이 휙휙 날아가 버렸답니다. 시골 선비에게 속아 급제시킨 상시관. 김진규는 인경왕후의 오빠입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김진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광성보원군이 비옥과 말을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김진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서 돌아왔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까닭을 물었지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의 몰골이로구나. 아비가 보내준 말과 우유는 어떻게 하였느냐? 김진규는 공손하게 대답하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 너무 사치스러워 저의 신분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아버지 김만기는 오히려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김진규는 시간으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자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언젠가 고향으로 송묘를 갔다가 회시가 임박하여 그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오는 길인데 말을 타고 줄곧 책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골 선비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답니다. 김진규가 점심을 먹기 위해 주막에 들렀을 때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시골 선비를 만났지요. 저렇게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보았어요. 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과거운이 없는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도 번번이 낙방이어서 참으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이기에 줄곧 손에서 떼지 않는지요? 아, 제가 지은 글의 초고인데 요즘 제 정신이 흐려져서 잘 잊어버림으로 늘 보아야 합니다. 김진규가 양해를 얻어 그 책을 펴보니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과거 공부가 이런 수준인데 여러 번 낙방을 하였다니 이것은 전적으로 유사의 책임이요. 예, 하도 여러 번 낙방을 하고 나니 이제는 과거 공포증이 생겨 과장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모두 잊어버리므로 이렇게 항상 눈에 익혀두어야 한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저는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노친의 청이 간절하시어 부득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김진규는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을 내시구려. 이번에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시오.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있겠소.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서울에 당도했으며 선비는 과장으로 들어가고 김진규는 상시간을 맡았답니다. 그 선비의 시권을 훑어보니 그 가운데 글자를 잘못 쓴 것이 많이 눈에 띄었지요. 김진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하였어요. 틀림없이 그 선비의 것이로구나. 김진규는 상시관으로서 다른 시관들을 향하여 말하였어요. 이 시권을 살펴보니 늙은 선비의 글솜씨가 분명하다. 이번에 우리 시관들이 적선 한번 합시다. 다른 시관들의 동의를 얻어 김진규는 그 사람을 발탁하였지요. 방을 붙이기 위하여 봉한 부분을 뜯어보니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엉뚱한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군. 김진규는 속으로 의아해하다가 신은례를 하러 왔을 때 물어보았답니다. 여러 차례 낙방 끝에 이렇게 급제한 것을 거듭거듭 축하하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요? 그의 말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응시하였는데 요행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김진규가 다시 말하였어요.
이제 양친 봉양을 잘 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일세 그려. 아닙니다. 저는 양친이 다 안 계십니다. 지난번 길에서 만났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대답이어서 김진규는 불쾌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지요. 어찌하여 지난번에 나를 속였느냐? 그때서야 그는 머리를 숙여 사죄하였어요. 이번 회시에 대감께서 상시관을 맡을 것이라고 짐작되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그만 저지른 일입니다. 저의 죄를 잘 알겠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듣고 난 김진규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어설프게 웃고 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답니다. 부잣집 대감님. 옛날 어느 부잣집 대감님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는데 곳간에 쥐들이 하도 많아 많은 곡식을 먹어버리자 머슴들이 대감님께 곳간에 불을 질러서라도 쥐를 잡자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대감님은 쥐도 이 땅에 생겨나 살아있는 목숨인데 어찌 다 죽이겠느냐.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그냥 두어라. 하고 쥐를 잡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쥐들은 대감님 덕택에 죽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대감님도 늙고 살던 집도 오래되어 낡았는데 어느 가을날 달이 환하게 비치는 큰 마당에서 대감님 댁 쥐들이 모두 나와 사랑방을 향해 자꾸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쥐들이 대감님 방을 향해 절을 하고 있잖아. 어느 하인이 그렇게 말하자 대감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마당 가득히 큰지 작은지 할 것 없이 모여서는 대감님을 향해 절을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대감님이 사랑방을 나왔지요. 그러니 쥐들은 자꾸 따라오라는 듯이 뒤로 물러나면서 절을 하거든요. 대감님이 마당으로 내려와 물러서는 쥐를 따라 마당 저 끝까지 나가자 그때까지 괜찮던 집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님이 모르고 조금만 더 방 안에 있었더라면 그냥 깔려 죽고 말았을 텐데 쥐들이 대감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미리 알려서 살려주었던 것이랍니다. 그 뒤부터 대감님은 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암행어사가 된 박문수. 박문수는 나이 30이 넘어서야 과거에 급자였어요. 당시 조선의 임금은 21대 영조 대왕이었는데 박문수는 뛰어난 지혜로 임금의 신임을 얻어 암행어사라는 높은 벼슬을 받게 되었답니다. 암행어사란 조선시대의 지방 관원들의 치적과 민생을 살피기 위하여 왕명으로 비밀이 파견되던 특사랍니다. 암행어사가 된 박문수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들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어 점점 명성이 높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문수가 전라도 덕유산을 지나갈 때의 일이랍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황금빛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나으리, 오늘 밤에 잠을 잘 곳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인인 칠성이가 어사에게 물었어요. 찾아야지. 그런데 이곳은 산길이라 인가가 없겠구나. 어사와 칠성이의 행색은 무척 초라해 보였답니다. 나으리, 오늘은 제발
길에서는 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칠성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놈 참 되게 성화로구나. 이렇게 길이 버젓이 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 금방 인가가 나올 터이니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자꾸나. 해가 지자 주위는 금세 캄캄해졌답니다. 그러자 칠성이가 다시 투덜거렸어요. 나으리, 산 밑에서 그냥 묵을 걸 괜히 올라왔나 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서둘러 산으로 올라오신 겁니까? 급한 일이야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다 있게 마련 아니더냐. 이 산을 빨리 넘어야 산 너머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거야 그렇지만... 칠성이는 어사 문씨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런데 나으리, 왜 또 그러느냐? 아무래도 인가가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도 바위 틈에서 자야 할 듯 싶습니다. 그 말에 어사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어요. 너는 배가 고프지도 않느냐? 그렇게 하루 종일 종알종알 거리면 더 허기가 질 터인데. 이젠 배가 고프다 못해 창자가 잠을 자는지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요. 하늘에는 벌써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 차 있었고 숲속에서 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나으리, 저기. 또 무엇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을. 도대체 뭐가 있기에? 저기 보이는 불빛 말입니다요. 칠성이는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사 박문수가 칠성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자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답니다. 그래, 불빛이 보이는구나. 오늘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성이와 어사는 웃으며 길을 재촉하였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주막 앞에 도착하였지요. 주막에는 몇 사람이 앉아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나으리, 여기는 좀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갈까요? 박문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냥 들어가자.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 수 있을 터이니. 어사 박문수는 주인을 불렀답니다. 주인장, 방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독방은 없고 다른 분들과 함께 주무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주인은 어사 박문수를 방까지 안내하였어요. 방문 앞에는 집신이 모두 5켤레가 있었는데 박문수가 방문을 열자 지독한 술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답니다. 실례하오이다. 박문수는 험상궂어 보이는 5사람에게 인사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사람들은 박문수의 초라한 행색을 두어 번 힐끗 쳐다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어요. 박문수는 주인이 차려다 준 밥을 먹으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형님,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고 말고 내 속도 10년 묵은 채증이 뚫린 것처럼 시원하네. 그래,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게 되었겠지. 어디 그뿐입니까? 그놈들 코가 납작해졌으니 다시는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가문의 친인척 사이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디서 혼숙감을 구해오는 길인지 여러 가지 색깔의 포목이며 비단이 몇 보따리나 방구석에 놓여 있었답니다. 그 선비놈의 꼴이 참 보기 좋더라. 5 사내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내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그 선비놈뿐인가요? 그 자식놈의 꼬락서니도 참 좋게 됐지요. 그놈들은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하지요, 형님. 나그네들은 신이 나서 웃고 떠들면서 연신 술잔을 비웠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사는 선비의 집으로 시집갈 색시를 빼앗기라도 한 게로군 하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떠들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진 박문수는 사건의 내막을 듣기 위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답니다. 들어보니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가 봅니다. 예, 있었지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저렇게 옷감이 많은 것을 보니 혼사를 치르시는 모양이지요. 그 순간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가 말을 가로막고 나섰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시시콜콜 캐묻고 그러시나? 캐묻다니요. 하룻밤 같이 지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다니. 듣기 싫소.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시오. 사내는 불만스런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박문수가 아니었지요. 아무리 내 행색이 초라하기로서니 그런 말도 못 물어본단 말이오. 허허, 꼴의 양반이라고 화가 났나 보네. 사내가 비아냥대자 모두 크게 웃었어요. 칠성이는 모욕을 당하는 어사를 보고 화가 치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답니다. 박문수는 그런 칠성이를 자리에 끌어안친 후 사람들에게 말하였어요. 내 비록 운이 없어 늘 낙방은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말도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소. 내가 술을 한 잔 살 터이니 같이 얘기나 합시다. 꼴은 그래도 돈은 있나 보군. 그러게 말이야. 나그네들의 방자함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박문수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하였어요. 술 살 돈이야 없겠소. 많이는 살 수 없지만 한두 잔쯤은 살 수 있소이다. 박문수는 주인을 불러 술을 주문하였어요. 사준다면야 잘 마시겠소. 계속된 모욕에도 불구하고 박문수의 태도가 정중하자 그들의 태도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술이 몇 잔 돌아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자 박문수가 슬며시 말을 또 꺼내었답니다. 헌데 아까 말하던 선비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요? 순간 떠들썩하던 방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운 그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옳거니 이놈아, 너는 정가놈의 염탐꾼이로구나. 나는 정가라는 사람을 모르오. 박문수가 부인했지만 험상궂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릴 것 같은 기세였어요. 보다 못한 칠성이가 드디어 대들었답니다. 이놈들이 보자 하니 방자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구나. 칠성아. 어사 박문수가 재빨리 칠성이를 막았으나 이미 사태는 긴박하게 변하고 말았답니다. 저놈은 분명 정가놈의 염탐꾼이야. 입을 열지 못하게 때려 눕히자. 다섯 사내들은 문수와 칠성이를 때리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박문수는 매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요. 잠시 후 박문수와 칠성이가 쓰러지자 다섯 사내는 짐을 챙겨 우르르 주막을 빠져나갔답니다. 나으리, 저런 놈들에게 맞고만 계시면 어찌하십니까? 시퍼렇게 멍이 든 자리를 만지며 칠성이가 투덜거렸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그것을 알기 위해 신분을 숨겼으니 너무 탓하지 말거라. 다음 날 박문수와 칠성이는 아침 일찍 주막을 나와 길을 나섰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걸어서야 산을 넘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마을에 도착한 박문수는 사람들에게 정시성을 가진 선비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다음날 마침내 정선비의 집을 찾아낸 박문수가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걔 누구시오? 잠시 후 누군가 나와서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정선비 댁이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예, 하루 묵어갈까 하고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처럼 오신 손님인데 미안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무슨 사정이 좀 있어 그러하니 다른 집으로 가보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정선비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부탁하였어요. 보아하니 이곳은 서당 같은데 애들이 공부하는 방이라도 좋으니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정이라니요? 댁 내에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실 것이 없고 더 늦기 전에 어서 다른 집이나 찾아보십시오. 정선비는 귀찮다는 듯이 말하였어요. 그때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 소리를 들은 박문수는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선비님, 사실 어젯밤 이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어젯밤에 왜 아드님과 칼을 꺼내놓고 우셨습니까? 정선비는 깜짝 놀라 박문수를 쳐다보았어요. 그것을 어찌? 선비님의 댁에 무슨 사연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힘이 되어 드릴 만한 일이라면 도와드릴 터이니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선비는 하는 수 없이 박문수와 칠성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칼을 꺼내놓은 걸로 보아선 죽으려는 것 같은데 죽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지요. 미력하다마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선비의 아들을 보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니요? 목숨을 버릴 만큼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선비는 박문수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했는지 그제야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어요. 제 아들 놈이 며칠 전 어떤 아낙네에 꼬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놈은 원래 책을 좋아하고 품행이 단정해서 그 안악의 꼬임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 안악네는 평소에도 소문이 나쁜 천만술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자기 꼬임에 넘어가지 않자 무안해진 그 안악이 동네에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선비께서 화를 당하신 것이로군요. 정선비는 한숨을 쉬며 다음 말을 이었지요. 화뿐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은 그렇다 치지만 글쎄 그놈들이 그 대가로 내 아내와 며느리를 빼앗아 갔답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어사 박문수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찌 사람이 그런 짓을... 정선비의 말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더욱 분한 것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혼례를 치르는 꼴을 보게 되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선비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터이니 선비님은 안심하십시오. 안심이라니요. 이틀 후 혼례식이 열릴 텐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야 어찌 살아야 할지. 정선비와 아들은 슬프게 울었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박문수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선비께선 제 말을 지나가는 길손의 말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세주를 만난 듯 박문수의 말을 들은 정선비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 시키는 대로 다 하리요. 이틀 후 예정대로 혼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뭐라고요? 그 말에 정선비와 아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박문수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아무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박문수가 몇 번이고 다짐을 하자 그제야 정선비가 약속하였어요. 하긴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죽거나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정선비의 다짐을 받은 박문수는 황급히 정선비의 집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향하였어요. 아버님, 그 선비가 한순간 위로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잘못 믿는 게 아닐까요? 박문수가 사라지자 정선비의 아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하였어요. 아니다. 그 선비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어.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왕 믿는 거 끝까지 믿어보자꾸나.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아버님, 살아서 그런 수모를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심정도 너와 같으니라. 하지만 그 선비의 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디 기다려보자꾸나.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새웠어요. 순식간에 이틀이 지나가 마침내 정선비의 며느리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답니다. 마을은 온통 혼례 준비로 북적북적하였어요.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본 정선비와 그의 아들은 이름 모를 선비의 말을 믿은 것을 후회하며 왜 진작에 죽지 않았던가 후회까지 하였답니다. 그래도 정선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박문수를 기다렸지요. 혼례가 시작되자 정선비의 며느리가 두 여인에게 팔을 잡힌 채 부들부들 떨며 절을 하였어요. 기어이 살아서 이 꼴을 보다니. 정선비의 아들은 이를 악물고 품속에서 칼을 꺼내들었지요. 역시나 소용없는 기다림이었구나. 정선비도 그런 아들을 말리지 않고 자기도 역시 칼을 꺼내들었어요. 이제라도 죽어서 저 꼴을 보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때였어요. 무슨 벼락이라도 치듯 병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소란스럽던 밖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어요. 궁금해진 정선비가 밖을 내다보자 눈앞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 오늘 우리가 너희를 벌하러 왔도다. 크게 외친 어사 박문수가 천만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을 잡아 꽁꽁 묶어 밖으로 끌어내었답니다. 정선비의 아들은 무사히 돌아온 자기의 아내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